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우리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게 유동원의 글로벌 유동원 글로벌 머머랩. 무슨 랩? 중간에 막 들어가요. 아, 랩이 몇 종류가 있군요. 3개. 예, 글로벌 뭐 무슨 랩 이런 거겠죠. 뭐 성장형 랩, 홈런, 이런 안타, 그다음에 기본형. 기본형 뭐 이런 랩, 네, 그런 거 잘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 좀 좋습니다. 네, 저를 역전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건 시장을 잘못 만난 거냐, 시장을 잘 만난 거냐. 네, 사실은 내가 연초만 했어도 내가 훨씬 잘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저희들 운영자들끼리의 사적 토크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엿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좀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애널리스트 하실 때보다 이게 더 좋아요? 운용이? 좀 부담이 훨씬 클 텐데. 애널리스트는 책임은 없잖아요, 별로. 93년부터 애널리스트를 했었으니까 네. 애널리스트던 세일즈를 하시던 네. 워낙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랑 미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분들이 내가 잘할 것 같다. 아, 운용을 한번 해봐라. 너 애널 하는 거 그런 보니까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7년인가? 타이거에서 매니저 하다가 97년 아니구나. 99년 정도 됐겠다. 매니저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빌황님의 빌황형. 먼저 매니저 그 타이거에서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나보고 뉴욕으로 오라고. 황의 선배 형이 선배는 아니지. 그러니까 업계에선 선배인데 네. 나이는 나보다 적어. 빌황보다 더 적어. 거의 천재. 난 놈이네. 우리 저희들끼리는 얘기. 흔히 말하는 이제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뭐 이런 학교를 회사에서 다 보내주고 뭐 이런. 네. 키도 막 190, 100인인데 완전 모델. 네. 잘생기고 뭐 아무튼 사고 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꼭 사고 치던데. 왜 그래? 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래서 아무튼 돈을 주고 오라 그랬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아니, 잘못 생각했지. 좀 편한 생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생활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지. 편하나? 모르겠다. 편하다기보다도 어쨌든 돈을 훨씬 더 많이 줬어. 애널리스트가 거의 뭐 그쪽에서 준다는 돈에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퍼센티지가 있겠지만 거기서는 운용 보수에 따라서 그런 성과에 따라 그러니까 아무튼 차이가 4배가 차이가 나니까. 그쪽 애널이 돈을 많이 받는 애널이었구나. 제가 나는 또 작은 이익의 사람이 말이야 연연하다가 망했네 망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4배면은 작은 이익은 아니었네. 그렇죠. 월급쟁이로서는 결정하기 힘들었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때가 우리나라는 세금이 세니까. 아무튼 그때 안 갔던 거를 후회하나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안 간 게. 왜냐면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맞아.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때 했으면 한 번 잠시 깜짝할 수 있었겠지만 롱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시는 거죠. 근데 미국은 또 그런 게 한국은 롱런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랑 대학 동기인데 거기 타이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 거를 차려가지고 한 해 보너스 800억 받았으니까 걔가. 그러니까 그건 롱런이고 뭐고 없어요. 한 해만 잘하면 게임 끝나니까 그 동네는 그런 자본시장이 그런 데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는 돈을 벌자고 우리가 물론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돈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연단을 시키셔서 열심히 연단하고 이제는 우리 이 고객분들의 돈을 모아주는 게 욕심을 내려놨으니까. 귀하다는 게 더 느껴지죠.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 뭐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를 좀 먹고 뭐라 그럴까 인생에 이제 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쯤 나이가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뭔가 약간의 기여를 좀 하고도 싶고 그럼요. 이런 마음이 섞이다 보니까 뭔가 좀 뭐랄까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좀 계속 책임감 같은 거 많이 느끼시죠? 책임감.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wolf of wall street을 영화를 보던 네. 빅숏을 보던 그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리더들이고 뭐 운영자들은 성격이 있잖아. 그죠? 원래 투자 운영하는 사람 중에 성격 좋은 사람은 별로 없지. 있죠.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숫자 틀리면 누가 밑에서 틀리면 뭐 거의 막 종이 던지고 뭐 반쯤 잡아놓고 뭐 이거를 지금 너 자료라고 가지고 왔어. 네. 그것도 당해봤고 제가 또 네. 던짐을 당해봤고 옛날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었던 때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어제도 무슨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 저한테 이제 부탁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강연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강연인데 아무튼 와이프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정말 많이 변했다. 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뚜 이래버리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다 들어주고. 네.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네. 네. 고객분들 보면 참 종류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럼요. 개인 고객분들은 더더욱이나. 네. 뭐 심지어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댓글도 많잖아요. 네. 뭐 거의 어이를 상실하는 네.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다 얘기 들어드리고 네. 아무튼 왜냐면 갈 길이 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는 어쨌든 사실 이것도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벌었죠 사실. 네. 투자 수익률이 제법 높으니까 다 달러 투자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좋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괜찮았어요. 네. 왜 그래요? 그래도 운영을 했다 안 했다 어쨌든 많은 뭐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운영을 제대로 처음 시작한 게 2008년이니까요. 2008년.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뭐 코리아 롱숏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경에 넘어갔었을 때는 그냥 어드바이징 형태로 중국 롱숏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와서 키움에 있을 때도 제가 리서치 센터랑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 있었지만 네. 그때도 다 ISA를 제가 운영을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이라기보다 운영 지시를 한 거죠 그때는. 자랑 좀 할게요. 네, 네, 네. 네, 그래도 4년 연속 1등이었으니까 네. 200개 ISA 상품들 중에서 네. 네. 열심히 노력합니다. 겸손하려고. 네. 지금도 그래도 이게 한 맺혀서 그래. 이게 그 과거에 인정을 잘 못 받아갖고 지금 한 맺히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알아줘. 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네. 저도 저희 방송에서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한 맺혀서 제 이름을 달고 상품을 런칭해서 오죽했으면 근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도망갈 수 없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시죠. 제가 뭐 알잖아요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직 요즘도 뭐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게 4시 반에 일어나신다며. 네. 3시 반, 4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뭐 돈을 많이 벌자는 건 많이 벌어주자는 거잖아요 사실. 돈은 따라오지. 잘하면 내가 운용만 잘해주면 그러니까요. 돈 따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맡긴 건데 그죠? 우리가 최대로는 잘 운용을 해야죠. 예. 어떠세요? 옛날에 이제 연봉 많이 받는 애널리스트였을 때 사실은 한국 회사보다 월등히 월급 많이 줬었잖아요. 거기가 많이 줬죠. 네, 많이 줬을 때 그때 뭐 당연히 거기 무지하게 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만큼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지금도 현재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쪽 사람을 보면 거의 아침에 커피 하나 큰 거, 뭐 리터급의 커피 하나 들고 샌드위치 들고 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밤새 일하다가 거의 쓰러질 쯤에 집에 와서 제대로 몸도 못 가누고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그렇죠. 그랬던 삶이나 지금 삶이나 어떠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자, 싱가포르에 있을 때 헤지펀드 매니저 할 때만 출근 시간이 8시였지. 그 3년 동안. 네. 그 이외에는 다 6시에서 7시 사이였으니까 항상. 그리고 일을 정말 많이 할 때는 보통 11시, 12시까지 일했으니까. 네, 네. 그거가 익숙하죠. 사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각도기 님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면 자꾸 스크린 앞에서 앉아 있고 또 분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유튜브 촬영 같은 거 하고 아침에 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방송하는 거 준비하고 정말 네,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일하는 질은 어떠세요? 예전에 애널리스트로 하는 때의 질과 지금은 사실은 유튜브를 한 채널이 생기면서 약간 공인 비슷한 게 됐잖아요. 옛날보다는 다른 운용자이기도 하지만 운용자도 되게 책임이 있는데 저희 둘은 좀 다른 거잖아요. 운용자이면서 약간 알려진 운용자가 돼버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 때도 당연히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질이 좀 느낌과 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셔요? 아무래도 이제 모건 스탠리나 살러몬 스판이나 뭐 시티그룹에서 일을 할 때는 보통 리서치 페이퍼를 쓰잖아요. 리서치를 페이퍼를 쓰고 에디터들이 다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쓰는 퀄리티하고 나중에 엔드 프로덕트가 나가는 퀄리티는 훨씬 좋아지죠, 당연히. 그리고 그때는 뭐 소로스를 만나건 어쨌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허투루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의 어떤 페이퍼 퀄리티야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 퀄리티는. 그렇지만 그거는 보이기 위한 거였을 거고, 그죠? 지금은 저희가 물론 유튜브는 그렇지만 유튜브는 우리가 운영하는 종목들을 실 수가 그러니까 유튜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돌려서 덮어서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비슷한 업종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퀄리티로 따지자면 훨씬 더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네네. 근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유튜브가 지금 이제 5만 명 넘었는데 이거를 뭐 막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가입 안 했던 분들, 못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인데 한국 분들이야. 그래서 영어로 보는 것보다 한국 유튜브를 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시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그림을 뭐 계속 이제 전달해 드린다는 어떤 책임인 거죠. 그래서 퀄리티 다 그 업과 지금의 업이 차이가 있겠죠.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의미가 또 다른 거고. 그러시구나.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젊었을 때는 제가 모건 스탠리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었고 월급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 저는 그냥 월급쟁이 수준으로 월급을 받아서 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집중도가 지금보다는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더 설렁설렁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 먹고 오히려 체력의 한계를 느낄 만큼 이제 집중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뀌었죠. 저는 제가 보면 우리 각도기의 유튜브는 정말 보고 싶더라고. 재밌더라고. 웃겨서? 아니요, 뭐 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있어. 나 입장에서 나 저렇게 준비 못 하는데 나는 그래서 역시 유튜브는 뭐 당연히 구독자 수들이 많고 당연히 훨씬 제 건 재미없다고 다들 그래요. 재미없어 사실. 그냥 계속 그 서사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데이터만 올리면 맨날 데이터만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 데이터가 도움이 되긴 하죠. 저도 딴 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풀어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한국 시장하고 이제 괴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여기 약간 기사인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활동도 하시고 미국 주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한국 자본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이세요? 네, 한국 주식시장,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은 경험에서 온 거지 사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어쨌든 주식을 들여다보는 건 한국 주식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죠? 한국 주식을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소개하는 게 제 직업이었으니까 애널리스트로서 네. 분석을 했었고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국 주식은. 요즘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한국 주식시장 무슨 노름판 같다, 카지노판 같다. 계속 올라가는 게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NFT. 나머지는 다 왜 저러냐. 네. 뭐 삼성전자 차트 그려놓고 뭐 네.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제가 97년에 모라토리엄 리포트를 썼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2006년도에 금융위기 리포트를 썼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리레이팅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옛날에 계속해서. 네. 그리고 얼마든지 돈 있는 자들이 휘두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레이팅, 즉 재평가라고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corporate governance. 가버넌스. 네. governance. 네, 지배구조. 네. 지배구조 체제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을 거다. 그죠? 네. 배당 성향이 높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자본금을 갖다가 배당 성향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잖아. 네. 돈이 없어진 거죠, 현금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 또 벌려고 또 열심히 할 건데 네. 우리 흔히 아는 L그룹 한국. 네, 뭐 아무튼 그냥 쌓아만 두고 그냥 항상 그죠? 그래서 나하고 약간 안 좋았던 그 그룹 얘기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가서 헤지펀드를 시작했어. 근데 내가 한국 롱숏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맨날 인포메이션 저 회사 인포메이션이 뭐고 그냥 이벤트 드리븐 만들려고 하고 네. 모델링 돌렸는데 잘 됐다 있다가 안 될 때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니까 원래 네.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3년 좋다가 그게 안 먹혀. 막.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시가총액은 꼴랑 2%도 안 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 근데 이제 중국을 갔는데 중국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있던 리서치 센터장이 네가 뭘 아는데 뭐 이렇게 근데 아무튼 배워오겠다 내가. 네. 그래서 가서 배운 거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배웠죠. 그래서 롱숏 만들었더니 잘 먹혀. 아, 중국에서조차? 그 롱숏이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롱숏을 만들었어. 네. 또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선진국은 아니지만 네. 시가총액이 큰 국가로 갈수록 이게 잘 되는구나. 미국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한국 롱숏에서 이제 중국 롱숏, 네. 일본, 글로벌. 근데 롱숏만 하다가 롱숏 이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네. 그 이제 자산 배분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움에 갔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거기가 좀 약간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적당히 썼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뜯어 고쳤고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로키원이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가 론칭이 됐었던 거고 그게 자산 배분형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자산 배분형이 잘 먹히려면 더더욱이나 한국만 갖고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잘 버티고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수익을 올리려면 글로벌 주식을 해야 되고 네.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이건 그냥 정답이 나와버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의 어떤 노력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이름을 달아도 되겠구나. 아니 달아도 되겠다기보다도 이거 잘 되고 안 되면 이게 그냥 내 앞으로 미래다. 네. 그래서 제 이름을 단 이유가 그거죠. 네. 제 이름을 달아준다고 하니까 옮긴 거고. 연타에. 네. 키움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됐었으니까. 그럼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 그 여전히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면은 뭐냐면 아직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 마치 원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리레이팅에 대한 지금 그 2000 몇 년도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2021년도에 갖는 생각이 여전히 아직은 한국은 리레이팅 어렵다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어렵죠. 그럼 뭐가 되면은 아까 이제 지배구조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네. 2017년 네. 우리 코스피가 2,600까지 갔었잖아. 그렇죠. 그때 반도체주 강세로. 네. 그리고 결국 그때 펀더멘털을 들여다봤었을 때 어느 정도 리레이팅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주저앉았죠. 잘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제가 틀리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항상. 이게 성공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이유가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51%만 맞춰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 갖고는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도 7, 80%는 맞춰야지 제대로 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너무 틀리는 빈도수가 자꾸 생기거든.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빠질 때도 네. 코로나19 때문에 빠질 때도 사실 1,400 말이 돼요. 한국 1,500 밑으로 떨어진 게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니까 IMF 밸류에이션 근처까지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네. 그거를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봤자 수급이 안 받쳐주면 그렇게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빠뜨렸으니까 또 확 땡겼어요. 3,300까지 갔잖아요. 네. 펀더멘탈 들여다보면 이거 3,500이 적정 가치야. 음. 3,700도 갈 수 있어. 네. 근데 못 가? 못 가. 이제 거기다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지.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 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네. 아주도 참 기업들이 또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물타기. 네. 일종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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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네. 또는 분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단 신규 한 상장. 번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뉴스.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 네이버가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없었잖아요. 네, 맨날 자사주를 사면 뭐 하는데 도대체. 그거 나중에 다 또 물량으로 또 던질 거면. 그게 심지어 공기업 하나는 자사주 매입한 거를 12로 돌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 말 없다.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런 환경인데 왜 내가 여기 왜 관여를 하냐 이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기관들도 그거를 이럴까 얘기하기는 좀 괜찮아요.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방어를 하면 돼.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까지 그런 발라틸리티 즉 변동성을 즐기잖아. 그렇잖아요. 짤짤이를 하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에 같이 판에 껴서 개인들의 소중한 돈을 털리게 만들어 주냐 이거지. 네.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를 투자를 해서 해외로 자금이 가면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정신 차릴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네. 차리길 바라면서. 그래서 해외로 갔다. 더 해외 비중을 더 높였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거의 확률적으로 한 30%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70% 80%될 때 들어가 보고 전에 우리 방송 찍을 때 네. 연합에서 네.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 비중을 20%까지 늘렸었다. 될 줄 알았지. 그리고 한 10% 움직였어요. 네. 네. 또 딱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국 시장에서 여러 번 당하셨구나. 한국 시장은 심지어는 제가 저런 북 갖고 있어? 저 공격해.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대로 내 북을 보여주면 안 돼. 한국에서는. 네. 미국에서 존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네.
미국도 사실 80년대 막 20년간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행보했잖아요. 못 가고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 80년대 거의 제 기억으로는 20년간 행보했는데 그러다 그 난리가 난 게 401K를 열어주면서 퇴직연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지금. 그래서 나 딱 얘기할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리레이팅을 하려면 그럼 5천 간다고요.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첫째는 이놈의 양도세 10억 대주주? 10억 대주주? 네. 제발 좀 없애버리고. 이거 내후년이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ISA 상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금 혜택 줘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네. 첫째.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세금 안 내게. K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펀드를 가입을 하건 뭘 했었든 간에 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거를 하면 당연히 지금같이 11월, 12월 달에 지금 세금 때문에 자꾸 슬슬 빠져나가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너무 싫잖아.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말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만. 네. 예. 선진국 지수 편입.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건 내가 옛날부터 노래를 불렀던 얘기예요. 들어가야 된다.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밀렸어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얘기는 했어요, 제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될 거다, 지금 같이. 근데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면 공매도 완전 허용해 줘야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 지수 들어가자. 중국 때문에 안 되겠다. 도저히 신흥국 증시에 있으면은 신흥국 증시에서 따져 보니까 외국인 일반 자금들이 중국 보유 비중이 5%도 아직 안 되고. 그러니 당연히 채워 넣어야 되고 한국은 한 35%좀 되니 그러니까 살 게 없고. GDP로 계산해 보자고. 미국이 GDP가 전 세계 GDP 25%라고 치면 네. 중국은 20%잖아. 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신흥국, 선진국 보통 글로벌 지수 편입하시는 펀드 매니저들, 네. 큰 데들은 대부분 글로벌 지수 투자하실 때 선진국이 80이고 신흥국이 20이란 말이지. 거의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높아도 선진국이 30% 안 넘어가. 네, 네. 신흥국이 30% 안 넘어가. 신흥국이. 네. 그러면 그 30% 안에 네. GDP가 20%인 국가가 있는데 상당폭 넣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넣어야죠.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1.5%고 물론 GDP로 계산하니까 우리나라가 2%가 조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2%니까 1.5%에서 2%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게 거의 맥시멈이잖아요. 네. 그래봤자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안 사주면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3천이라고 계산하면 아무리 많아봐야 4천? 30% 정도. 최고. 네. 그러니까 최고. GDP만큼만 편입을 해준다고 감안했을 때. 근데 지금 중국이 자꾸 5%도 안 편입돼 있으니까 그쪽에 10%까지만 올려도 20%까지만 올려도 우린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걸 확 떼서 선진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선진국은 전체가 80인데 거기서 2%? 3%까지. 사실은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훨씬 더 좋죠. 투자하기에는. 그러니까. 투자할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너무나. 오히려 영국보다도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요즘의 영국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선진국 지수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모든 크라이테리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매도도 허용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야지. 자꾸 규제를 더 하자는 거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대선 주자들 모아놓고 한번 대토론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한국 시장을 더 키우고 싶다면 저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 빠졌다고 하지만 공매도 아니라도 빠질 일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중국한테 치이는 신흥국 지수보다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어서 선진국의 자금을 받는 게 결국은 더 유리할 것이다. 공매도를 허용해 준다고 할지라도 근데 지금 자꾸 공매도 허용 금지 얘기 나오는 건 솔직히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던가 또는 약간의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하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 지금 장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더 하지. 생각을, 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법이 있다고 쳐요. 금융에 대해서 금융의 어떤 부도덕적인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 네. 그래서 그 도덕적 해이는 항상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돈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그 규제로서 막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었을 때 처벌을 세게 처벌을 세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을 못하게 하고 이름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네.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익률이 개판이었던 그리고 남의 돈을 등을 쳐먹었던 네. 예 미안해요 좀 세게 얘기해서 성격 다 돌아오잖아. 성격 나오는 거지 뭐. 네. 다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감옥 한 2, 3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그걸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이 판이 커지는 거 싫어하지. 돈이 조금만 있어도 흔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중소형주 특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지. 네.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세 규모가 조 단위가 터져. 네. 그죠? 근데 그건 다 중소형주란 말이지. 그 중소형주 조 단위로 당연히 움직일 수 있지. 네. 저는 그런 거가 터졌을 때 네. 다시는 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그건. 네. 그렇게 해야지만 적당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게 돈 벌기 쉽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죠. 돈발로 밀어붙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공정하게 한번 세게 밀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규제는 많을수록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발전이 없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 시장도 뭐 말 다 했죠 지금. 그죠? 너무나 많은 규제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공급이 막혔죠. 네. 그러니까 뭐 공급이 막힌 거예요. 분석이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공급이 막히니까 이제 가격 부르는 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는 만약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숏을 때려놨으면 정말 좋은 주식을 예를 그러면 이번에 테슬라처럼 테슬라 마이클 버리처럼 개화내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니면 니콜라처럼 박살이 공매도로 박살이 나든가 주가가. 니콜라는 사기였고. 네. 테슬라는 찐이었고. 테슬라는 찐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끝이 네. 정당해야지. 끝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제가 전에도 왔었을 때 얘기했잖아요. 2006년도 그만두고 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네. 모 민족이 만드는 헤지펀드가 그 롱숏도 아니지. 아무튼 12BW 찍는 짓을 정말 많이 해서 네. 개인들은 뭐 조 단위로 날린 거고 걔네들은 조 단위로 해먹고 튄 거고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저 업계 선배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제자리에서 맴맴 도느냐. 그나마 개인들이 100조 이상의 자금을 밀어주셔서 3,000포인트 이상을 한번 왔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한 왜 이럴까, 왜 계속 이럴까 했더니 말씀을 드린 CBBW를 비롯한 물타기가 참 많은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걸 못 받아내는 부분들이 같이 더불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있었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7년 고점 찍고 왜 죽었나 생각해 보니까 바이오가 CBBW 많고 유상증가 많고 온갖 공급이 많아서 그렇죠. 그게 시장을 상당 부분 녹인 것 같다. 녹였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거대 IPO가 상당 부분 있고 내년까지도 거대 IPO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녹였다. 근데 사실은 IPO 자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물론 이제 물적 분할에 의한 IPO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IPO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근거 존재 이유 IPO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려면 우리 존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퇴직연금을 왕창 밀어주든가 그래서 기업들을 키워주든가 아니면은 세계의 큰 자금 시장으로 우리의 풀을 넣어서 바꾸든가 들어가는가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려면 시스템적으로 변해야죠. 물론 미국도 그런 종목들이 많겠지만 뭐 스펙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문제 터질 것도 많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저는 아직도 기억 남는 게 그 12BW가 터졌을 때 또 다시 어디서 딴 데서 뭐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12BW 불량 12BW 막 남발을 해가지고 퍼뜨려서 그걸 산 사람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걸 판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있다는 경우가 거. 많다는 거. 물론 한국에 못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규제를 넣어놨는데 걔네들은 별로 받은 벌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네.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죠. 너무나 제가 이번에 사이클 때 뭐 100조 가까이 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네. 삼성전자 사고 이런 모습 너무 좋다. 네. 대형주를 사고 장기적인 투자 멘탈로서 그 회사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1년이 지나가는데 네. 그것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인 것 같고 반면 아직 실적에 실체가 없는 산업들에 대해서 막 스토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네. 옛날에 바이오처럼 네. 물론 이번에 메타버스나 뭐 NFT는 바이오보다는 실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오보다는 실체 훨씬 높죠. 예. 네. 그렇지만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지만 거기에 돈이 다 몰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국 주식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꾸 한국 주식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싸우게 돼. 지금 이 시점에 왜 메타버스냐? 디바이스도 충분하지 않은데 메타버스는 쇼 같다. 아닌 것 같다. 테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게 당연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면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황우석 씨가 나와가지고 줄기세포 얘기하면서 이게 4조 원의 돈을 들어갔고 네. 그 4조 원 다 말아먹은 거잖아. 거기 바이오 관련된 다 들어왔었을 때. 네. 그 얘기 들어보면 대단한 거죠. 말이 되지. 줄기세포 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고 장기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넘게 지났지. 뭐 그 실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물론 메타버스는 훨씬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분석을 해봐도 네. 마찬가지로 NFT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거기다 자금을 다 쏘아 넣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싸이월드, 네. 페이스북, 싸이월드 실패, 네. 페이스북 성공. 네. 또 그런 꼴이 되면 어떡해. 메타버스 사와.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 하는데 네. 우리가 다 들어갔는데 그런 게 겁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ETF하고도 연결이 좀 많이 돼요. 테마형 ETF 제가 한 번은 우리 저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서 본부장님 액티브 자산운용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 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는데 사람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막판에 뭐라 그랬어요. 왜 테마형 ETF 만드냐 ETF를 액티브 ETF 만들면 이름 걸고 만들어라. 회사 이름 걸고 만들어서 계속 잘 끌고 가라 변화하면서. 근데 이렇게 뭐 테마형 ETF를 만들면 거기에 그 갇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저야 뭐 어차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회사하고 싸움을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뭐 했냐면 자꾸 상품을 목표 달성형을 만들래. 항상. 왜? 그럼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꾸 회전이 늘어나니까 목표 달성하면 환매하고 또 재가입하면서 그때 수수료 한번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되냐,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냐, 절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뺑뺑이 돌리지 않고? 아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야? 워런 버핏이잖아. 그 아저씨는 좋은 종목 사서 그냥 계속 하긴 가는 거야. 뱅가드도 롤오버가 안 하고 그냥 뱅가드 가입하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피델리티도 내가 그렇고. 그래서 상품을 3개까지 만들었지만 더 이상 안 늘린다. 목표 달성형 같은 거는 절대 안 한다. 그거는 나한테 들이밀지 마라. 그럼 나 들고 딴 데서 차린다. 이런 식까지도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데 또 내 밑에 있는 직원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요즘에 제가 운영하는 게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말하는 테마형
하나 런칭해 보시죠. 또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왜냐면 그러면 자기한테 떨어질 게 있으니까. 판매하는 세일자는 애가.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다 그렇다. 한국이 그래서 참고로 세상에서 펀드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뭐만 나오면 펀드가 새로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해 아마 50억짜리 펀드, 30억짜리 펀드, 그리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펀드들이 많아서 해지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막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 쪽에 턴오버가 중요한 쪽에서는 공격을 해와요. 네. 그건 아시죠? 예, 방송을 찍을 때도 그렇고 뭐 댓글 부대도 생기고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는 아름다운 댓글 속에서만 살아서 나쁜 댓글 세상은 잘 몰라요. 저는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돈을 써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턴오버 그렇게 많을 건데 그건 그냥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펀드로 단타 치자는 건데 사실 단타 쳐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좋을 수 있기가 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는 여태까지 프로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시장 맞추려고 노력 너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건 세상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런 시도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뻔히 알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수료를 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ELS 상품 만드는 거고. 네. 아니 말이 안 되죠. ELS 상품이 어떻게 150조까지 가. 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도 좀 있죠. 네, 물론 웬만하면 안 터져요. 웬만하면 안 터지고 안정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이에요. 이러면서 안 터지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한 은행 이자 두세 배 되니까. 뭐 이 성향도 좀 있죠. 그러면서 왜 H 지수를 갖다가 집어넣냐고. 이거 잘려야 되겠는데. 너무 심한 얘기 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르시던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썼어요. H 지수가 어떤 지수인데 도대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시장이 커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 상품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마존을 살 수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큰 회사들 실적 위주로서 숫자 위주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중소형주 펀드 사실 존니 대표님도 중소형주 펀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그분이 운영하는 거를 북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금으로서 공격할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중소형주니까. 근데 그게 그 북 자체가 중소형주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주다. 그걸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자본시장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이제 뭐 사실은 연수는 꽤 됐지만 사람들은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뭐 작년에 이제 한국 시장에 웬만한 분들이 다 오랜만에 투자 수익을 크게 거두었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쪽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바람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말 제가 심지어 기도까지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사이클에서 정말 올바른 방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마이너스 15%, 20%, 30%이니까 요즘에 워낙 핫한 게 이쪽이니까 이걸 던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만은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았구나 하려면 이 대형주들이 내년에 다 회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 그게 안 일어나면 그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앞으로 또 몇 년. 저도 그건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는 올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나마 다행이다. 삼성전자 저렇게 올려서. 라고 전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익히 많이 봐왔듯이 약간 과열 또는 버블, 이런 과열기가 있으면 그쪽에
뒤에 풍경들이 항상 좋지 않다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열광적으로 달려들어서 사실은 자동차 한국의 대표 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연초 2021년 연초에 한번 붐업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 다행이야. 저 기업들은 나중에 어떻게든지 다시 저보다 더 큰 회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회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니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최근 후반기 들어서면서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믿어주고 투자를 했어요. 네.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뻘짓을 안 했어. 글로벌이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하죠. 네.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워낙 치총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지만 근데 나머지 회사들 중은 뻘짓 다 했잖아. 아니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말이죠. 많이 했어. 나보다 더 센 형이 왔어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 뻘짓을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소액 주주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 무슨 분할? 별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뢰를 줬는데 나 배신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래를 만들려면 네. 이거는 신뢰를 쌓아가야지. 네. 시장 자체를. 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삼성전자 7만 초반에 왔을 때 저 쓸데없이 제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도 않는 입장이고 저도 강방천 회장님하고 그 부분에선 동일해요. 액티브 펀드 투자자라면 또는 액티브 자산 운용자라면 왜 패시브한 삼성전자를 왜 집어넣느냐. 그건 집어넣으면 안 된다. 시장은 이길 생각을 해야지 공리를 해야지 하는 게 저도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7만 초반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는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나쁘지 않고 내년도에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열광하는 주식에 넘어가는 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욕 먹죠. 욕 엄청 먹어요. 아씨, 큰일 그리고 났네. 공격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네. 솔직히 진짜 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해외 주식 하고 있으니까. 전 해외 주식 하는 사람.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래. 정말 제대로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네. 이거 맨날 골머리 안 썩었고 정말 올바른 투자 멘탈로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1년에 10%씩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하려면 네. 이 판을 완전히 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한국 시장이 좋아지면 뭐 우리 유동원 글로벌 자산랩 훨씬 좋아질 수 있죠. 여기 뭐 싼 주식이 한두 개 아니야. 10% 20%가 아니고 50% 100% 올라. 제가 그러니까 퍼 2도 봤어 지금. 퍼 2점 몇도 봤어. 와, 이 글로벌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연결 재무제표이긴 하지만 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따지면 조금 그거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잔존가치 모델 사랑하잖아요. 네. 한국에는 안 본다니까 이제. 이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빼버린다니까. 이걸 보면 사야 돼. 네. 너무 잔존가치 모델로 하면 너무 싸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사면은 안 통해. 그래서 안 산다. 안 살라고 아예 안 본다. 네. 좀 속 터져요 그냥. 네, 이번 특별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심정을 좀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전 저희 한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오늘 어떻게 되니까 성토 자리가 돼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좀 근데 전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말, 정말. 우리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으셔도 지금 한국 비중 별로 없지만, 근데 저는 몽땅 한국 비중이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한국의 기업들이 잘 돼야 한국이 발전하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IPO도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게 더 되고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 뭐 카카오 관련 뭐 지주회사 냅두고 또 자회사가 또 상장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못 받아줘. 100조를 못 받아줘. 받아줄 수가 없어. 봐요. 잠깐 되돌아가서 왜 우리가 네. 테슬라 같은 회사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술력이 없었나? 자본 엑셀러레이터가 약한 거지. 완전 약한 거지. 예, 예, 엑셀러레이터가 약한 거지. 벤처는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벤처는 되게 활성화돼 있고 정부 자금도 벤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는 너무 물꼬가 들트여 있으니까 이 벤처 애들이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꿈의 중간지가 어디냐면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이잖아. 상장인데 상장 시장이 너무 작아. 벤처 시장은 활성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장 시장이 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엑셀러레이터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자금 받아서 2단계 점프하려면 돈이 한 번 더 필요해요. 네. IPO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키운 다음에 IPO를 해야 되는데 이 엑셀러레이터가 잘 되려면 IPO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야 돼요. 근데 IPO 시장이라는 건 주식 시장이지. 주식 시장이 작으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기업이 성장하다 말어. 벤처 자금 일부 받고 그걸로 안 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돼. 근데 그나마 이제 글로벌리 요번에 이제 간단하면 이거지. 그렇게 해서 키웠어. 그냥 팔고 나가는 거지.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 거의 대부분 구조가 그래요. 엑시트 나는 사실은 저도 벤처 관련해서 요번에 이 작업을 좀 했는데요. 벤처 캐피탈사들의 얘기는 자기가 투자할 회사들한테 아예 대놓고 우리 엑시트 모델을 얘기해. 저는 좀 민망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투자해드릴게요 하는데 우리 어떻게 나올까요? 하고 투자할 회사한테 물어보는 격인 거야. 그게 아니지. 사실은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엑셀러레이터 그 사람 누구죠? 그 초기 자본금 된 사람? 그 사람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주주로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전히. 네. 사실 테슬라는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계속 비전을 자꾸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를 원래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 머스크가 만든 회사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머스크가 엑셀러레이터 한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갖고 오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전 너무나 업계 20몇 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나 100억에서 1000억만 벌면 빠이빠이. 네. 너무 왜 이 피곤한 걸 하냐. 네.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있어서 정말 아주 큰 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재벌을 옛날에 재벌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네네네. 그렇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 지금 네. 예. 근데 조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한국에 벤처 캐피탈 굉장히 많아요. 벤처 캐피탈 많고 벤처는 활성화돼 있어요. 벤처는 그리고 그분들도 상당히 그 벤처 캐피탈은요 긍정론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아주 못하진 않아.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계속 너무 안타까운 게 그 IPO를 할 수 있는 발행시장 그리고 발행시장에 연결되어지는 이 유통시장 우리가 일컬어서 코스피 코스닥으로 부르는 이 시장 자체가 네. 한국의 기업 역량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기업 역량 그러니까 국뽕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작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기업이 이렇게 속출하고 너무 많지. 그렇죠, 그렇죠. 퍼2가 말이 됩니까? 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커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렇게 제대로 잘 잡으면 제가 외국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도 편하다니까. 그렇지. 여기 뭐. 여러분들 자금 오면 여러분들 보답받고 갈 수 있어요. 네. 안 본다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한다니까. 외국인들이 심지어는 이런 대형주들이 왜 이러는데 사실 답을 못 줘. 그러면 그래? 근데 중소형주? 내가 그거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실 정말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3분기 실적 기준 대비 연환산으로 한 20% 실적이 빠진다고 해도 지금보다 주가가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예,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할인되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모두가 좀 할인되는 거고 사실은 현대 뭐 요즘 뭐 자동차 내연기관들은 다 할인을 받으니까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에서 보여주는 역량 등을 감안해 보면 현재는 상당히 뭐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도 뭐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고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시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만간 박살 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단타로 이것만 해야지. 한국 시장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그쪽만 단타로 당겨서 그러니까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건데 그냥 현금 다 들고 있다가 조금만 가지고 그것만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자 이런 식의 멘탈이 자꾸 커지는 건 전 정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과 함께 장기 성장하는 주주들이 많아지고 그걸 혜택을 받는 사회 전체의 분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뭐 카지노판이나 경마장처럼 아이고 잠깐 주식거래 막공 샀다 팔듯이 그냥 잠깐 팔고 먹고 나오고 자꾸 이렇게 단타로만 하면 자본시장이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다 근데 그쪽으로 얘기를 해 지금. 그래서 제가 저도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저도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말을 없애자 그래요. 차라리 기업 투자라고 바꾸자. 기업 투자 아니냐? 기업 투자로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사고 팔고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까 강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내가 사보지 않은 상품은 안 사신다며 주식을.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 투자의 멘탈인 거지 그게. 네. 제품을 사보지 않은 기업의 주식은 사지 않는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부분은 길게 봤었을 때,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도 제가 한국이 리레이팅, 즉 재평가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장기 보유 소득 공제 또는 장기 보유 배당 세금 면제 등등과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조금 더 주식 투자 비중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여력을 좀 열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리레이팅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사실은 그 자금이 MSCI 선진국 지수도 가야 돼요. MSCI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금이 개인들 100조보다 사이즈가 더 크죠. 훨씬 크죠.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 GDP가 지금 몇 조죠? 2,000조? 2,000조 좀 넘죠. 2,300, 400조.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미국 국민들은 GDP의 거의 뭐 60% 네. 주식 투자 하잖아요. 네네. 우리 몇 프로죠? 5%? 좀 올라왔나? 7%?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일 낮았을 때 제 기억이 3%였어요. 정말 펀드 개념으로 따지면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부동산 외에 다른 대안도 생겨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식 시장과 자본 시장이 올라가는 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본이 모든 것이 되는 미국 시장 모델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별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사장이 딱 나와서 앞으로 우리 연말에 우리 회사 주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모든 걸 주식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사회적으로 이런 이바지를 할 거고 사회에 이러한 가치를 창조할 것입니다. 로 접근해서 더불어서 주가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 환원을 하면 돼요.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그 사회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네. 여하튼 오늘 조금 센 얘기를 많이 해서 또 한번 편집을 많이 하시고 왜 슬슬 가야 되나? 네, 너무 센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보다 또 센 형을 만나서 오늘 좀 거친 대담을 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 난장을 한번 펼쳐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염원을 담은 바램을 가득 채운 대담을 해봤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특별히 지금 본인 운영하시고 있는 펀드는 잘 운영되고 있으니 랩은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덕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 지금 한국 투자하시면서 조금 괴로워하고 계실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덕담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거의 1,000만? 1,000만 정도 됐다고 하죠. 많이 늘었죠. 네.
겨우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단기 트레이딩, 단기 투자, 차트 보기 이런 거에만 너무 이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 업에 종사하면서 차트는 최대한 나중에 보는 걸로 배워온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쌓아가는 방법의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장기 투자가 맞고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투자금을 늘리는 그런 게 훨씬 맞습니다. 미국이나 글로벌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퀀트 트레이딩 하는 회사들의 그 시가총액이 어떠한 금융회사 투자를 하는 거에 3%도 안 돼요. 퀀트 그러니까, 규모가? 네. 그거는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차트를 보고 우리는 차트 얘기만 하는데 많은 아니지만 그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아셔야죠. 그것도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보내는 시간보다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보고 하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제 판단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 어떤 금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각도야 살아간 투자자 시간에는 여러분들 겉으로는 잘 못 보셨겠지만 오늘 또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거친 입담의 주인공 네.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글로벌 자산 배분형 랩 운영하고 계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 시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미국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그런 꼴이 됐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거칠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들어주셨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벤처 캐피탈을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안 되길 바라고 열심히 그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럼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 아마 바람은 똑같을 거예요. 한국의 자본시장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질 수 있으니 없는 거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니 있으니 더 커져서 모든 기업의 생태계들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국 주식에 대한 주식과 시장에 대한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예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